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칸트와 모겐소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국가 간 영원한 평화의 문제 혹은 국가 간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 세미나 심포지엄부터는 해외 원조와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원조와 관련한 쟁점에서 대표적인 학자인 싱어가 등장하였습니다. 해외 원조는 도덕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해외 원조의 경우 성인들이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만큼의 비용이 들진 않아요. 특히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이 약간의 사치만 자제하면 빈곤한 국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즉 해외 원조는 한국의 고 이수연님이나 테레사 수녀님처럼 성인이 감수하는 수준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 혹은 모든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해외 원조는 초과 의무의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만 비용으로 지불하면 빈곤한 국가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생존이 불확실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 원조는 선택이 아닌 도덕적 의무의 영역입니다. 우리 싱어라고 하는 학자분은 빈곤한 국가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즉 해외 원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원조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면 너 해외 원조에 참여해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원조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면 섣불리 쉽사리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고 개인의 선택에 맡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것처럼 해외 원조의 과정에서 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줘야 하거나 혹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 어, 그것은 개인이 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 이수연님이나 테레사 수녀님처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타적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칭송받을 만한 행위죠. 칭송받을 만한 행위다. 하지만 그 희생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의무를 초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싱어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해외 원조는 어, 감내할 만한 희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빈곤한 국가에서 질병과 기아로 생존의 위협에 놓인 사람을 돕는 것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의무 영역이다. 자, 계속해서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근거로서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 혹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인간이든 인간이 아닌 동물이든 그리고 그 인간의 국적, 인종, 성별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고통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그 존재를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시흥 선생님은 일단 해외 원조는 약간의 사치만 자제하면, 즉 감내할 만한 희생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도덕적 의무,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영역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서 시잉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존재를 함부로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떤 인간이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든 혹은 나와 전혀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국적, 인종, 종교, 성별이 무엇인 듯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대상이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고통을 감지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대상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함부로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차원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차원의 경우 고통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배려합니다. 자, 그래서 칼에 베어 아픈 사람보다 총상을 입고 고통에 직면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반면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의 경우 고통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간주합니다. 그래서 칼에 베어 아픈 사람과 총상을 입고 고통에 직면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더욱 큰 고통의 양에 더욱 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을 제거하는 이익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악을 제거하는 선택을 보류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셈이죠. 자, 이 부분에 조금 빠른 누락이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이 뒷부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먼저 우리 싱 선생님은 이익 평등 고려와 이익 평등 대우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 즉 consideration과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트리트먼트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다. 먼저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건 고통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든 것처럼 A라는 친구는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친구는 길을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합시다. 두 친구 모두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감지하고 있으니 두 친구를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한, 더 큰 고통의 양에 직면한 차에 치인 친구를 더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과 직면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거예요. 즉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건 어떤 대상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한 사람의 입장을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한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우선적인 민감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반면 이익평등 대우는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건 그러한 고통의 상대적 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고통을 느끼기만 하면 똑같이 대우하는 것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난 사람의 고통이든 차에 치인 사람 고통이든 고통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니 두 사람 중 어떤 친구를 더 우선적으로 민감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는 고통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고 이익평등 대우는 그러한 고통의 상대적 크기와 무관하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싱어라는 사람은 이익평등 고려, 즉 이 고통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조금 더 극심한 그리고 큰 고통의 양에 직면한 사람을 우리는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그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아주 부유한 국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요즘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제없고 티어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합시다. 혹은 선제없고 티어라는 드라마에서 선제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반면에 B라는 국가에서 한 친구도 고통에 직면하는데 이 친구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A와 B 중에서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 이타적 행위의 손길을 먼저 뻗쳐야 될까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바로 B가 되겠죠. 자, 물론 A, B 모두 A라는 친구는 선제를 보지 못하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고 B라는 친구도 생명의 위협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상대적 크기로 볼 때 선제를 보지 못하는 고통보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B란 친구를 민감하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즉 B란 친구에게 이타적 행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이렇게 이타적 행위를 해야 할 때 어느 쪽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더욱 이익인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자, 이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B란 친구가 겪고 있는 고통을 100이라고 합시다. 두 친구 모두 고통을 겪고 있지만 B란 친구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B란 친구에게 이타적 행위의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란 친구에게 이타적 행위의 손길을 뻗치면 100이라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악을 제거하는 이익이 있어요. 이익. 반면에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악인 10에 대해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손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10이라는 손실보다는 100이라고 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B에게 이타적 행위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할 때 어떤 옵션을 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을 제거하는 이익이 더 큰가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즉 이타적 행위를 할 때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라고 하는 윤리설에서는 항상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서 손실이 더 크다면 그 행위가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는 입장이 바로 공리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도 결국은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타적 행위를 할 때 기대되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여 이익이 더 큰 쪽, 즉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을 제거하는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그 이타적 행위가 도덕적 선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의 입장에서 이익평등 대우와 이익평등 고려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시행은 이익평등 대우가 아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통해서 이타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 가져올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죠. 즉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죠.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명령과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어떠한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반면에 이 공리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잉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타적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 기대되는 손실과 이익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즉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을 제거하는 이익이 크다면 이타적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타적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겁니다. 만약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이타적 행위를 하겠다. 즉 결과를 고려하여 이익이 더 크다면 어떠한 이타적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건을 따지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정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가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언 명령은 if then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하겠다. 이타적 행위의 결과 기대되는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그 이타적 행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사실상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정언 명령이 아니라 가언 명령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처럼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예견되는 결과의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결과를 고려하는 가언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반면 칸트의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입니다. 즉 공리와 무관하게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실천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칸트에게 옳음이란 일체의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하여 의무로 다가오는 도덕 법칙입니다. 그 도덕 법칙은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게 하라라는 보편성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칸트란 분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칸트의 도덕 법칙이고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해야 하니 그 행위의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즉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다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즉 결국 무언가 어떤 액션이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 이것은 결국 동물적 경향성이죠. 이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해야만, 즉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동물적 경향성, 즉 행위의 결과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동물적 경향성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요. 결국 칸트의 도덕 법칙은 보편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건 아니죠. 이익이 된다면
그 액션을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즉 손실이 크다면 그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 어떤 이타적 행위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는 방향, 즉 옳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액션을 취하는 그런 보편적 보편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른 도덕적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싱어 선생님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타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타적 행위를 할 때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여 손실보다 이익이 크다면 그 이타적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행위의 결과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결국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유한 국가에서 10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는 빈곤한 국가에서 100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타적 손길을 뻗치는 것이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유한 국가보다 빈곤한 국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한 국가에서 훨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이타적 해외 원조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할 때 효율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이타적 행위에도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왜 하필이면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돕는가라는 회의적 질문과 관련하여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은 효율적 이타주의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비용으로 10만 원, 예를 들어 동일한 비용이 10만 원으로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10만 원을 부유한 국가에 사는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이벤트 단체에 기부하면 소수의 몇몇 아이들이 그날 하루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을 실명의 위기에 직면한 빈곤한 국가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더욱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 즉 훨씬 더 고통의 크기가 큰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이익이 기대될 때 액션을 취한다 그랬죠. 결국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타적 행위를 할 때 효율성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싱어의 입장을 효율적 이타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할 때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부유한 국가에 사는 아이들이 선제를 볼 수 있다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합시다. 반면에 그 10만 원을 빈곤한 국가에 지원하면 빈곤한 국가의 아이들이 실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치료해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실명되지 않는 이익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10만 원을 선제였고 티어에서 선제를 볼 수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선제를 볼 수 있는 한 명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소율적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아이들이 실명되지 않는 그러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처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10만 원으로 어느 쪽에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싱어 입장에서는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이 10명의 아이들의 눈을 밝혀주는, 실명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실명의 위기에 처한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의 1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부유한 국가의 사람에게 10만 원으로는 한 명의 이 고통만 감소시킬 수 있지만
빈곤한 20만 원으로 빈곤한 국가에 지원하면 10명의 고통, 그것도 극심한 고통, 실명의 위기에 처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10만 원이라면 부유한 국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 부유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보다 빈곤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극심한 더욱 큰 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이타적 행위를 할 때도 반드시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할 의무를 지닙니다.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궁궁한 타인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이타적 행위가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외 원조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싱어라는 분은 이타적 행위를 할 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소한 비용, 약간의 사치, 감내할 만한 비용을 들여서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해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해서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해외 원조가 중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외 원조의 과정에서 더 이상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 때는 해외 원조가 중단될 수 있어요. 해외 원조가 제가 강조드렸듯이 싱어라는 분은 이익평등 고리 원칙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를 정당하고 있고 이익평등 고리 원칙은 결국은 이타적 행위의 손실과 이익을 계산하는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결국 이익평등 고리 원칙이 공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타적 행위를 할 때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즉 효율적 이타주의 입장인 셈이죠.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동일한 비용으로 어떤 이타적 행위를 취했을 때 효율성이 기대돼야 되는데 효율성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면 그 이타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원조를 할지라도 도덕적 의무인 해외 원조를 할지라도 그 해외 원조라는 이타적 행위의 결과 아무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때는 해외 원조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어 입장에서 싱어는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지만 단 이타적 행위가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해외 원조가 중단될 수도 있다. 자,